자, 우리 이제 지금 반도체 라인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면 하이닉스는 거의 다 낙폭을 회복을 했거든요. 아마도 이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IT의 신 이영수 대표와 함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또 반도체 관련주 공략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총평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나오면 데이터 센터 매출 실망스럽다. 근데 그걸 과연 실망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오늘 실적 발표. 일단 이제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확인할 건 한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네. 일단 그 빅테크들의 AI 캐펙스, 그러니까 향후 자본 지출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루빈 아키텍처가 이제 시작됐는데 작년에 그 호퍼에서 블랙웰로 전환될 때 굉장히 많은 노이즈들이 있었습니다. 발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그 버그들 때문에 결국 한 분기 정도가 이제 지연됐거든요. 네, 그걸 이제 이번에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젠슨 황이 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결국 세 번째인데요. 중국향 이제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인데 3분기에 중국향 매출 가이던스를 뺐어요. 네, 이게 저는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외에서 거의 3%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중국에 대한 원래 되게 기대를 했었잖아요. 예. 이제 미국 정부가 중국에 이제 수출할 경우에 매출의 15%를 걷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엔비디아가 대응할지 충분히 이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게 굉장히 불쾌했던 것 같고, 예.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을 키웠다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저걸 바꿔 생각하면 만약에 중국 쪽과의 관계라든가 또 이번에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버전도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또 플러스가 될 수 있어서 좀 밝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10월에 이제 에이펙 그 회담에 이제 우리 경주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초청했고 여기 이제 시진핑 주석만 오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또 반대로 굉장히 어떤 주가의 반등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H20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해졌잖아요. 그건 맞죠. 예, 그렇게 원래는 한 2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정도 이제 3분기 매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지금 엔비디아도 굉장히 불확실하니까 이걸 뺀 건데 자, 그럴 경우에는 4분기에 나오는 B30A라고 하는 후속 칩이 그겁니다, 바로. 네, 예. 그것도 불확실하잖아요. 아, 이게 안 팔리면 그것도 안 된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럼 B30A에 대해서도 당연히 매출 15%를 거둘 텐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 이게 해결되면 향후에는 200억 달러까지 매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과 낙관이 공존할 수가 있네. 이건 섣부르게 정말 예측할 수가 맞습니다. 없네요. 예. 이게 더 악화된다면 그렇죠. 그 다음 버전까지도 못 파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 저는 지금 어떤 가격에는 그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프라이싱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외에서 3%고 이제 정확한 판단은 본장에서 보통 내려지게 되는데 주가적 차원은 어떻게 또 뭐 투자 전문가 쪽은 이제 아니시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판단은 본장에서 엔비디아를. 일단 9월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확실한 모멘텀이 뚜렷한 모멘텀들이 없기 때문에 네. 약간 물론 이제 금리 인하라는 이제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9월까지는 조금 이제 뭔가 강한 모멘텀이 나오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 이제 10월부터 11월까지 이제 빅테크들이 내년에 대한 캐펙스 전망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당장 가시적으로 이제 숫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그 내년 AI 네. 캐펙스 같은 경우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OBBA 법안 통과되면서 감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세를 하게 되면 빅테크들이 상당 부분 수혜를 보게 되고요. 그럼 빅테크들이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이걸 또 AI 군비 경쟁으로 투자하는 선순환 고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여기서 엔비디아가 수혜를 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당장 한 달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약간 뭐 올해 말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충분히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이 시간외에서 빠지는 것보다는 선방하고 있고 오히려 소부장 쪽은 PSK라든가 밑단에서 하나 마이크론 이런 쪽은 뭐 우리 파운드리를 바라보는지 여기는 또 좀 다르게 오히려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오늘 국내장 반도체주 흐름은 어떤 이면을 읽어야 될까요? 일단 저는 그 국내 HBM 같은 경우는 네. 루빈의 출시 로드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빈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조기 출시된다 그러면요. 예. SK 하이닉스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HBM4의 네. 어떤 양산 어떤 스케줄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한 두세 달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출시가 지연될 경우에는 네. 후발 업체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 기다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음. 약간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마이크론한테는 오히려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수급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은 연말에 저는 크게 랠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9월까지는 뭔가 뚜렷한 방향성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건 이제 국내, 미국 마찬가지고요. 둘 다 똑같죠.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소부장은 연말에는 충분히 이제 랠리를 낼 수 있는데 여기 또 변수가 지금 뭐 어떤 세제 혜택 부분들입니다. 세제 부분들.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이슈나 우리 쪽에.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빅테크 쪽으로 이제 M7 쪽에 수급들이 집중되다가 요즘에 보면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수급 좀 확산되는 흐름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큰 종목들이 목에 찼거든요. 네. 주도주들이. 러셀도 많이 움직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러셀도 중요한데 지금 아크 요즘에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좀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지역은행도 들어가 있고 네. 산업재도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AI를 좀 보려면 AI 쪽에 중소형주를 보려면 아크를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국내하고 미국 다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그 모멘텀은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죠. 세제라는 부분들이. 예. 자, 우리 이용수 대표 나왔으니까 지금 9월, 10월까지 어떤 불투명성, 불확실성도 이어갈 수가 있다. 그 핵심은 HBM4다. HBM4를 엔비디아가 빨리 해서 그냥 엔비디아 거를 쓸지 끝까지 삼성전자 기다려줘가지고 가격 내고 해가지고 뭐 엔비디아만 승승장구할지 그래서 오히려 이게 불확실성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HBM4부터 한번 좀 조금만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뭐 베이스 다이가 좀 어떻게 다르고 이 3E하고 어떤 식의 차이점인지도 한번 우리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지난 2년 동안은 사실 SK하이닉스가 겪고 공급 우위를 가져왔습니다. 워낙 네. 기술 격차가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기술이 이제 조금 붙는 상황인데 물론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좀 더 앞서 있긴 한데요. HBM4부터는 이제 굉장히 이제 후발 업체들을 도전을 받는 상황인데 여기서 새 회사의 어떤 그 기술 로드맵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HBM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밑에 로직 칩이 한 장 깔립니다. 그 위에 D램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일 밑에 들어가는 그 로직 다이가 원래는 좀 단순했어요. HBM3E까지는 좀 단순했는데 HBM4부터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라는 부분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속도에 대한 스펙이 굉장히 상향 조정돼요. 기존에 HBM3 같은 경우 8.5GBps 수준인데 이제 HBM4는 원래 당초 스펙은 9GBps였어요. 근데 이 정도는 맞출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루빈 성능이 높아지니까 10GBps를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스 다이가 왜 바뀌어야 되냐면 베이스 다이가 기존에는 메모리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설계해서 자기네들이 공정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파운드리를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TSMC의 12나노 핀팻 공정을 쓰기로 했고요. 삼성전자는 자기네들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4나노 핀팻을 쓰기로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고 하이닉스는 그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스펙을 맞추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코스트가 올라가죠. 왜냐하면 파운드리 공정을 쓰니까. 자, 마이크론 여기서 되게 재밌습니다. 마이크론이 기존에 자기네들이 하던 것처럼 자기네들 팹으로 만들겠다. 공정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핀팻 공정을 트랜지스터 핀팻을 쓰지 않고 기존에 이제 플레이너 타입으로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게 10GBps를 맞출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마이크론이 좀 HBM 출하가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에선요. 맞습니다. 이게 내년에 HBM 시장을 완전히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팀 중에서 우리 이용수 대표는 어느 쪽에 좀 손을 저는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제가 삼성전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베이스 다이 TSMC한테 주고 거기에 위에 쌓고. 그렇죠. 일단 우리가 HBM을 납품하면 TSMC 공정에서 코어스라고 하는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2.5D로 패키징 하잖아요. 그럼 베이스 다이도 TSMC에서 만들면 사실 거기서 버그나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더 적잖아요. 네, 이제 하이닉스가 유리하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이 HBM 단가를 깎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그 루빈의 출시 일정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변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일단 이제 베이스 다이는 자체 파운드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쟁력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걸 패키징하는 D램을 수직으로 쌓는 기술이 또 달라요. SK 하이닉스는 뭐 매스 리플로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MR 머프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은 TC-NCF, 그러니까 층간을 쌓을 때마다 필름을 까는
타입인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뭐 무슨 기술인지 모르셔도 되는데 네. HBM3까지는 그 SK 하이닉스의 기술이 열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했어요. 네. 근데 이제 계속 지금 필드 쪽, 특히나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가 HBM4가 되면 SK 하이닉스 기술에서 좀 발열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또 확인은 안 됩니다. 네. 네. HBM4 투자주 알려주세요. 전략주 알려주세요. 이러면은 삼성전자인가요? 아니면은 뭐 패키징에서 좀 어떤 뭐 이영수 대표만의 종목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패키징에서 만약에 지금 그 기술이 어떤 흐름이 바뀐다 그러면 삼성전자 밸류체인, HBM에 있는 밸류체인들이 주가가 가겠죠. 탄력적으로 네, 자사 움직일 수 탭에서 있고요. 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에서. 만약에 하이닉스가 좀 유리하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가 오르겠죠. 왜냐면 하이닉스가 지금 많이 빠져 있거든요. 이런 변수들 때문에. 예. 그래서 하이닉스 쪽은 하이닉스고. 하이닉스 밸류체인들보다는 네. 하이닉스가 낫고 삼성전자의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이 나요. 음. 삼성전자는 그 소부장들이 낫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가령 예를 들면 PSK나 뭐 제우스 같은 회사. 네. 그래서 지금 PSK도 한 3.9%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많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젠슨왕의 이 제슨토르 로봇 이야기인데 지금 속보들을 계속 봐도 로봇 이야기가 잘 언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영수 대표가 보는 엔비디아의 로봇 칩, 이 로봇 플랫폼들에 대한 가능성들, 투자 전략까지 얘기해 주시죠. 이제 그 제슨 토르라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그 로봇을 만들면 그 두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두뇌가 AI 기반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제공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 초소형 슈퍼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뭐 그 우리 저기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저기 아틀라스 같은 로봇에다가 이제 이런 걸 올려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오랜 칩을 주로 많이 썼는데 그거보다 성능이 훨씬 더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8월 25일부터 그 개발자용 패키지가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가능성과 뭐 훈풍이 좀 될까요? 일단 이제 뭐 나오는 걸 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 피지컬 AI 쪽은 트렌드가요. 원래 다양한 칩셋들이 있었잖아요. 퀄컴도 있었고 사실 뭐 여러 회사들이 우리도 피지컬 AI 칩 하겠다라고 했는데 개발 플랫폼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거의 엔비디아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원래 현대차도 그 자율주행차용 이제 칩을 여러 그 원래 그 시스템 온 칩 그렇죠. 할 때. 짐 켈러가 이제 설계하는 그 텐스토렌트도 하고 막 하는데 최근에 그게 왜냐면 그 주행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개발 플랫폼을 쓰면 합성 데이터 실제로 내가 데이터 마이닝을 하지 않고도 마치 그 가상에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럼 로봇 재료도 하나 남아 있는 거네요, 엔비디아는. 네, 맞습니다. 그 카드도.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아직까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피지컬 AI에서도 엔비디아가 경쟁 우위를 확인한다 그러면 충분히 멀티플이 더 리레이팅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본장에서 과연 시장은 엔비디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까지 확인하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